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검찰총장의 결단이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그 결론이 나옵니다. 심우정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인 만큼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보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권경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수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지난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 의견을 보고했고 심 총장의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심 총장은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주말까지 숙고를 거쳐 두 사람의 불기소 처분을 승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낸 기소 권고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은 심 총장에게도 부담입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거스른 사례는 없습니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있은 이상 검찰에서는 수심위 결론을 좀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 목사 수사심의위가 명품백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최종 결정에 반영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검찰의 명품백 사건 처분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 처분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간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마무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두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한 검찰. 최대 관문인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은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 사건 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변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런 구상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이 제기된 겁니다. 주가 조작 시기가 아닌 수사 착수 시점의 일이지만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더 살펴보라는 목소리도 높아져 동시 처분이 쉽지 않아진 겁니다. 주가 조작이 공모 내지는 그 실제 행위, 가담 행위 이거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도이치 주가 조작 재판 항소심에서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점도 돌발 변수입니다. 김 여사 기소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지만 두 사건을 동시 처분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게 최근 검찰의 내부 기류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조영민 차장 나왔습니다. 자, 조영민 차장. 네.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나 입장 표명을 위해서 이 언론 앞에 설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없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발표라는 건 상황이 정리 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게 됐다 이겁니다. 조 차장,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게 됐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묘하게 들립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입장을 밝힐 만한 시점, 그러니까 고민해본 시점은 한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고요. 6일 뒤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까지 만약 김 여사에게 긍정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시점 즈음에 이 김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부분도 가능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고민 말하는 겁니다. 다만 2심 선고 결과가 이 기대와는 달랐고 또 이후 공천 개입 의혹 등 다른 이슈들도 불이 붙으면서 앞선 고민들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뭐 사실 직접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의견들이야 뭐 다양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영부인이 사과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언론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참모 입장에서는 애매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결정과 결단의 주체는 오직 대통령 부부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이 자신의 이슈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일에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상황 등 이 정무적 판단을 배제했을 때의 의중인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가 이미 이런 의중을 밝힌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한 차례 큰 이슈가 됐던 건데 이 한동훈 대표와의 이 메시지 말이죠. 이미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로 해결된다면 하고 싶은 심정이란 점을 밝혔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완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국면 전환용 없다 이겁니다.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격 결정. 대통령은 그간 이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사든 뭐든 국면 전환용은 안 한다는 겁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이유로 혹은 정치권 압박으로 등 떠밀리듯 결정하는 모양새를 비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겁니다. 국면 전환용은 없다가 첫 번째 이유. 그럼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정쟁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시점부터 김건희 여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여러 공세 또 의혹 제기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정치권의 부당한 정쟁 소재화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과가 끝이 아닌 공세가 번지는 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류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이 영부인 사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은 아니고 듣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점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어느 한쪽에도 무게가 실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결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역시 민심이 이걸 보고 반응할 겁니다. 축적되어가는 여론을 결국 대통령실이 안 풀고 갈 수 있느냐,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위증교사 재판이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극고비를 맞이하는 셈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일 공판이 마무리되면 기소 1년 만에 선고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내일 공판은 이 대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그리고 이 대표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벌금형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을 쓴 거라고 발언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재판의 증인이었던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에게 성남시와 KBS가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고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그렇게 들었다고 말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며 통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자신이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고 검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는 짜깁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형법상 위증교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법조팀 김지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그렇다면 내일 구형이다. 결과가 연내에는 나오는 겁니까? 네, 올해 안에 2개 재판의 1심 선고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현재 총 4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된 재판, 지난 20일 결심 공판이 끝난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요, 내일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에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밝힐 텐데요. 보통 검찰 구형에서 법원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늦어도 12월, 그러니까 연내에는 1심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늦어도 12월 안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검찰이 내일 어떻게 구형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선거법 재판처럼 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징역과 벌금형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형법상 위증교사범은요,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재판 때요,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건데요. 구형량을 예상해 볼 만한 단서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판사는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다른 판사가 내린 결정이지만요, 이 법원 차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보이는 판단을 이미 한 차례 내렸던 거죠. 그만큼 검찰도 유죄 선고 가능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구형량을 정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유죄 선고 가능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죄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 불가피합니다. 물론 형량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 대표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2027년 대선 출마도 물 건너가게 되고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도 자동으로 잃습니다. 벌금형이면 액수가 얼마든 이 대표 피선거권과 의원직은 전부 유지하게 되지만요. 다만요, 이 위증교사 재판보다 1심 선고가 먼저 나올 걸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재판은요, 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 재판도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요,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증언을 요구해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 이렇게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요, 대선에 출마는 가능해도 이 도덕적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반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기획수사다,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참 진행 중인 이 대표 다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이런 움직임이 더욱 속도가 붙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이 있는 지하 벙커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려 80톤이 넘는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라면서 중동 지역에 엄포를 놓은 이스라엘은 이제 지상전을 준비 중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활주로를 이륙하는 전투기. 바깥 부분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여러 개 실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가 머물던 베이루트 남부 깊이 약 20m 이상의 지하 벙커에 80톤 이상의 폭탄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나스랄라 사살 사실을 직접 밝히며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ולמשטר האייתולות אני אומר,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헤즈볼라 측도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은 파멸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정권에 맞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을 하지 않던 이란도 이스라엘 보복에 직접 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ضربات جبهه مقاومت بر پیکر فرسوده و رو به زوال رژیم صهیونی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کوبنده تر خواهد شد. 이란의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은 텔아비브 공항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한 네타냐후 총리를 노린 공격이었는데 이스라엘군은 방공망에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 인근인 이스라엘 북부에 장갑차를 집결시켜 지상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을 러시아의 전쟁 범죄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경고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를 미국과 서방이 쥐어준 무기들을 남용해 무고한 러시아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악한 도당이라며 우리를 걸고 드는 추태에 엄중 경고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닷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젤렌스키가 참석해 북한을 러시아 침략 전쟁의 공범으로 지목한 데에 반발한 겁니다. Russia has no legitimate reason, none at all, for making Iran and North Korea de facto accomplices in its criminal war in Europe, with their weapons killing us. 실제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약 133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고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KN-24도 각각 9대씩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도 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은 특등 공범국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80억 달러 가까운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엄청난 실수이며 어리석은 처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접경 지역을 공습해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조 건물인데다 물이 부족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사찰 위로 헬기가 날아갑니다. 활발 타오르던 처마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무등산에 있는 증심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까지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3시간여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공양간 등 건물 2채가 전소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찰에 있던 불상 등 문화재도 무사했습니다. 산불 확산 우려로 일부 등산객들은 대피했습니다. 대웅전 본체 쪽하고 지금 그쪽 방어선 쪽으로 계속 지금 물을 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불로 갈 가능성은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엔 인천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3명이 쓰러졌습니다.
뱅크 투색 새로 하다가 많이 왔었죠. 소방차하고 경찰분들하고 방송. 50대 남성이 숨졌고 또 다른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질식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선 승객 등 19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도담산봉 인근 바위와 충돌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유람선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남성이 오히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빌린 돈을 갚기 싫어서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주차된 2대의 차량 사이 좁은 틈 안으로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 화단에 올려놨던 면도칼을 꺼내 자신의 가방을 다시 한번 뒤적거립니다. 그러더니 멀쩡하던 가방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가방을 들고 채권자를 만난 A씨는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겨 700만 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정도 뒤 A씨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상가 등 16일 동안 CCTV 100여 대를 분석한 결과 신고자가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 후 경찰이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찾아낸 이 CCTV들에는 A씨가 편의점에서 직접 면도칼을 구매해 가방을 찢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 45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미루기 위해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22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씨. 최근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됐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 미국명 스티브 유가 신청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지난 6월입니다. 유 씨의 행위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게 유 씨에게 통보된 거부 사유입니다. 유 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이 거부된 건 3번째입니다.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앞서 유 씨는 2015년과 2020년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번 모두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상 이제는 비자를 주라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소송에서는 더 명확하게 판결을 써주셨거든요. 38세 넘으면 이제 줘야 된다라고. 결국 유 씨 측은 다시 한번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는 입국 금지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거부는 법원의 기존 판결 취지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해온 법무부 측은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에 미국 남동부 지역이 초토화된 현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년 사이 최악의 수준이라는데 이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흙탕물에 캠핑카가 지붕만 드러낸 채 잠겨 있습니다. 도로 곳곳도 유실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가구 하나라도 건지려고 애를 씁니다. Our whole neighborhood is really coming together and talking to each other and walking around house to house checking on everybody. 최고 시속 225km의 허리케인 헐린이 핥히고 지나간 플로리다와 조지아,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AP 등 미국 언론들은 최소 64명이 사망하고 277만 명 넘게 정전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고, 테네시주 병원에서는 강이 범람해 건물이 침수되면서 환자 11명을 포함한 54명이 옥상에서 헬기로 극적 구조됐습니다.
I got my car about halfway of the block and it just shut off. And even before the officer got to me, the water was all the way up to my chest inside my car.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선로 위에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열차 승객들이 15시간 동안 갇혔습니다. I mean, like maybe 8 or 9 hours. I feel like there should have been other steps that they should have taken to get us and accommodate us a little bit better. 국제우주정거장에 발이 묶여있는 우주비행사 구출작전에 투입될 스페이스X 우주선도 허리케인 영향으로 사흘 만에 발사됐습니다. 현재 헐리는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지만 미 대륙에 머무르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비공인 세계 최고령자로 알려진 할머니가 118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118 숫자 모양의 촛불을 끄고 주변의 축하를 받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거릿 마리츠 할머니가 11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출생 연도가 1906년이라고 적힌 신분증이 공인을 받으면 마리츠 할머니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령자가 됩니다. 장수 비결은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습관 덕이라고 전합니다. 할머니가 머무는 요양원의 간호사는 마리츠는 여전히 젊은 여성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마리츠가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했다고 장수의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김형석 연세대 교수가 올해로 104세를 맞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이지 몸이 아니에요. 김 교수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해로운 것은 무엇이든 피하는 습관이 들었고 술과 담배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이기주의자도 건강에 해로워 만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쏟아지는 범죄자들 때문에 이 교도소까지 부족해지자 죄수들마저 다른 나라로 수출을 고려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교도소 앞. 막 석방된 수감자를 취재진이 만나 소감을 물었더니 열악한 감옥 실태를 이야기합니다. How are you feeling to be released? This place is crowded in there, man. It's crazy, man. Yeah. 이미 영국에선 교도소 과밀 상태와 이로 인한 수감자들 간의 폭력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The fight, that's how I broke both my wrists. Just trying to stop it. That wasn't even, yeah, it just gets really messy sometimes and they're quite small space. 영국 노동당 정부는 형량의 40%만 채운 수감자를 가석방하는 고육지책을 시행 중입니다. 4년형 이상의 성범죄자나 폭력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중범죄 가담자가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lip through the nets, as it were, and will be released early. And this is a really worrying time for survivors of domestic abuse. 리시 수낙 전 총리 시절엔 교도소 분간이 여유로운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 수감자를 이감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렸습니다. 아프리카는 상황이 더 심각해 민주콩고에선 수감자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교도소는 정원이 1,500명인데 정원에 8배 넘게 수감돼 있다 보니 잠도 다닥다닥 붙어 잡니다. 결국 이달 초 대규모 탈옥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뒤엉켜 129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도소 과밀은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생기는 미결수 증가를 비롯해 엄벌주의로 인한 형량 증가, 외국인 수감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도소 과밀 문제를 겪는 나라가 약 120개국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도 지난해 기준 수용률이 113%에 달하는 과밀 상태입니다.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형사사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치안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률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법체계 개선을 포함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용성입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권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화장품 매장.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미리 메모해놓은 화장품을 찾아 담고 기초 화장품 색조까지 장바구니엔 이미 화장품들도 꽉 차 있습니다. I heard about cosmetics in America, yes, from my niece. I can tell you about the sunblock for me. The sunblock is very smooth, and in America, the sunblock that we have tends to be harsher. 이번 4분기 국내 제조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업종은 100을 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체감 경기 개선이 전망됐습니다. 중국의 수요 부진에도 일본과 미국 등 서구권으로의 수출 증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I don't feel like there's any secret ingredients in it. I feel like what I'm getting is natural, it's pure, it's gold, it's lush. Honestly, I see everything on TikTok these days. They say if you want good skincare, come to Korea. And I came to Korea. I bought me a plane ticket to come to Korea.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도 이미 K-뷰티는 대중적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백화점 홈페이지에는 한국 화장품란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 화장품 판매 유통업체에는 다수의 한국 기업 제품들이 이미 입점해 있습니다. 입소문과 SNS를 통한 K-뷰티가 미국 등 서구권까지 확대돼 효자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지금까진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일부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달리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꼭 주민센터를 가야 되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제 시간 내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다고. 내일부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됐을 때, 영업신고증 승계할 때, 회사 임원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 용도와 제출할 곳을 적으면 즉시 발급됩니다. 방문 발급과 달리 수수료는 무료이고 대리인 발급은 안 됩니다. 시간을 따로 안 내도 된다는 장점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수수료까지 안 낸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는 너무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을 위해 법원이나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문서 확인번호 16자리나 바코드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추후 서비스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내년부터 5월 15일은 국가기념일이 됩니다. 세종대왕 나신 날로 법정기념일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는 건지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궁중음악이 연주되고 나라의 평안과 번창을 위해 만든 궁중무가 펼쳐집니다. 지난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 627도를 맞아 여주 영릉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국가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세종대왕 탄신일을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그 위대함을 우리 국민들이 나누고 젊은 사람들이 이 세종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어받는. 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5월 27일도 내년부터는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됩니다.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은 법정기념일로 3월 넷째 금요일 서해수어의 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날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든 아니든 저희는 이 기념일을 축하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중 대통령령으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된 탄핵의 밤 행사 얘기 같은데 무슨 탄핵입니까? 네, 개별적 탄핵입니다. 논란의 행사에 대한 민주당 공식 대응의 핵심 요지인데요. 개별적인 의사표현이라고 개별 행동하는 것, 개별 행동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개별적 행동이라고 철저하게 선을 그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의원 개인의 행동이고 당이랑은 연결짓지 말라는 거죠. 지도부에서 대책 마련까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불과 2달 전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공식적으로 열었잖아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강두구 의원은 강성계로 분류되긴 하는데 반발하진 않습니까? 네, 강 의원 오늘 지도부 입장을 수용하되 개인 자격으로 계속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강두구 몸을 던져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강 의원과 접촉해보니 지도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탄핵의 이슈화를 굳이 막지는 않으면서 혹여나 있을 역풍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읽힙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탄핵을 결과로 두고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민주당 늘 민심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이 군주민수, 즉 배를 뒤집길 바란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강 의원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넌지시 내비친 겁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보이는데 진짜 뭡니까? 네, 진짜 월세입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다음 달 호남 지역 재보궐을 겨냥한 월세살이 한창이죠. 그런데 서로의 월세살이를 놓고 월세 논쟁이 붙은 겁니다. 영광에서 저희가 한 달 살이를 시작하면서 대표님은 영광 쪽에서 영광살이를 시작하지 않을까? 조국 혁신당이 한준호 최고위원의 월세살이를 겨냥한 겁니까? 네, SNS에 이름을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 맥락상 그렇게 비춰지죠. 그러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박에 6만 원짜리 숙박시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삼성급 호화 호텔에 산다. 한 달 사는데 아파트를 얻고 살림 장만할 시간까지는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SNS를 올린 정상진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 한준호 최고위원을 저격한 게 아니라 호텔에 묵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뭐 단일화 이슈도 있으니까 그만큼 뭐 양당이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태가 정리보다는 번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엔 에어컨이 없다는 조국 대표 월세 아파트에 사실은 에어컨이 있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진이 영광 숙소가 아닌 다른 곳 사진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선거 때도 그렇고 대여투쟁도 그렇고 상당히 우호적인 두 당이었잖아요. 다음 달 재보궐에서 2개 기초단체장 자리가 달린 만큼 호남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가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1964년 개장한 우리나라 최고령 프로야구장, 이 대전 야구장이 오늘 마지막 고별 경기를 가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경기장이 주황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한화 이글스와 NC 타이노스의 2024 시즌 최종전입니다. 한화가 홈인 대전 구장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야구를 보면서 저렇게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많았고 정이 많이 들었던 야구장이었습니다. 보문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한화 이글스 파크는 1964년 개장해 61년 동안 쓰인 KBO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입니다. 프로야구 원년 오비베어스를 거쳐 빙그레 이글스, 한화 이글스의 둥지로 1999년 한국 시리즈도 여기서 치렀습니다. 20년 동안 팬으로서 다녔는데 올해로 마지막이라서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뭐 새로운 신구장이 내년에 또 새로 생기니까 너무 또 그건 또 기다려지고. 한화는 바로 옆에 짓고 있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새 둥지를 틉니다. 신축 구장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수영장, 공연 전시장 등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곳에서 13,000명의 환호성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대전시는 일그스 파크를 사회인 야구장이나 다른 시설로 활용할지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오늘 서울의 하늘입니다. 쾌청한 하늘에 가을꽃이 어우러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국군의 날인 화요일 낮 기온 22도로 하루 만에 6도가 떨어집니다. 수요일 아침도 11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끄라톤이 수요일 이후에는 제주 먼바다까지 북상할 수 있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 많은 비와 함께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한반도를 덮칠지는 아직 변수가 많지만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18도, 대전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쪽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 남부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기사에 중국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담긴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인 의심 계정을 추적한 결과 전기차 같이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은 거른다거나 중국산이 대세 같은 댓글을 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답.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